안녕하세요. 2020년 평택 제21대 총선을 말하다 ICBM입니다. 오늘은 평택의 무게감이 다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원유철 국회의원님,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전 평택시장님이시죠. 공재강 전 평택시장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택 총선 그리고 중앙정치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먼저 원유철 의원님부터 어떻게 지내시는지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ICBM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요즘에 이틀이 멀다 하고 밤을 새고 또 집회를 통해서 국회에서 그 민주당을 비롯한 위성 정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날치기 하려는 걸 막기 위해서 요즘에 전전긍긍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민들 곁에 자주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주시라고 믿고 있고요. 이러한 저희들의 그 농성과 투쟁의 목표는 자유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절대로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운 겨울 엄동설안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지, 그리고 공수처법은 왜 통과돼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 주시죠.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전 평택시장 공재화입니다. 저는 12월 17일 지난주에 내년도 총선 예비 후보에 등록을 했습니다. 지난 그 4년 평택시장 재임하는 동안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 많은 성원과 격려 덕분에 무난하게 시정을 이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겪으면서 평택에서 풀리지 않았던,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현안 사업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원유철 의원님 덕분에 많이 해결된 것도 사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여기 삼성산업단지 조기 가동이라든지 고속 IC 조기 개통,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병원 유치, 그 다음에 브레인시티 사업, 또 우리가 충남에 빼앗겼던 신생메리츠 350만 평,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은 행정을 했지만 이제 행정을 넘어서 정치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시정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일이 국가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국도를 확장을, 교통량이 많아서 국도를 확장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이러한 현안상, 또 우리 경기도 유일한 무역항인 평택항 투자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소외됐거나 아마 예산 지원이 많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행정에서 겪으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국회에 가서 평택의 현안 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해온 일이 다르면 또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또한 남다른 법이라고 합니다.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 정치로서 우리 평택이 더 규모가 큰 우리 평택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예비 후보 등록해 주셨으면은 앞으로 예비 후보님으로 호칭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원유철 의원님한테 먼저 질문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노심초사, 전전긍긍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매일 이제 국회에서 집회하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민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패스트트랙 법안인 것 같아요. 전국의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를 이제 뭐 독재법이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왜 구체적으로 왜 반대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시민분들께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이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시급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엄동설안에 국회에서 이 패스트트랙 법안인 그 연동형 선거제, 그 연동형 비례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쉽게. 그다음에 또 공수처법을 왜 막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국회는 이제 그 국회법에 따라서
교섭단체가 중심이 돼서 협상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의회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주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이유가 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교섭단체라고 하면 국회의원 20석 20석, 이상이 확보된 정당을 네. 교섭단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의회는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교섭단체의 대표,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가 되겠죠. 네. 그 교섭단체 대표가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가는 것이 또 네. 운영을 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이 이제 512조 네. 3천억, 512조가 넘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데 이거는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예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를 이번에는 통과 안 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4+1이라는 괴물 정치 야합 협의체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섭단체 간에 협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당을 빼고 제1야당인 한국당을 빼고 이제 그 민주당하고 네. 중심이 돼서 그 위성정당인 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당, 대한신당, 네. 정의당 네. 이렇게 해서 이 정당이 국회법에 있지도 않아요.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4+1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민의 그 소중한 세금을 그냥 깜깜이로 통과시킨 겁니다. 날치기란 겁니다. 백성이 넘는 자유한국당은 그럼요. 빼고. 예.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사실 국정 운영에는 기본적인 그 인식과 자세가 아니죠. 한국당이 반대하면 반대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끊임없이 얘기들 들어보고 경청하고 인내하고 타협을 해야지 원칙이지 반대를 한다고 그걸 제외하고 예산안을 날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어서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이 이제 두 가지 법안이 태워졌는데요. 그 하나가 연동형 네. 비례제 선거법, 네. 또 하나는 공수처법입니다. 네. 이 두 가지 법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그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내는 네.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위험한 법입니다. 먼저 연동형 비례제를 말씀드리면 네. 연동형 비례제는 걸 설명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의정 생활 매일 바뀌고 있어서 평택 잘 시민들의 모르겠고요.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오랜 의정 동안 활동하면서 네네.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총선에 있어서 투표하는 방식이 아주 명확합니다. 투표장에 가서 그렇죠. 두 개의 투표용지에 찍으면 됩니다. 하나는 지역구 후보자, 네. 또 하나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그렇죠. 그 지역구 후보자에게 표를 던져서 그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그렇죠. 이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정당이. 찍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당이 각각 얻은 득표율을 환산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겁니다. 아주 그랬죠.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투표장에서 가서 찍는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소위 말하는 4+1, 저희는 뭐 1+4라고 합니다. 그 민주당과 네. 그 위성 정당이니까 네. 그 야합한 괴물 협의체 같은 이 정치 야합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이 정당과 정치 세력들이 이 또 다른 의회 구태타를 하는 겁니다. 제1야당을 네. 제외해놓고요. 상식적으로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거잖아요. 선거의 룰을 정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합의가 돼야지만 그 선거법이 정통성을 인정받게 되고 정당성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런데 제1야당인 한국당을 빼고 선거법을 만든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게임 없이. 예, 저도 지난 19대 때 그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선거법 협상을 네. 무려 10차례 가까이 했습니다. 음.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는 지금 민주당 대통령이신 대통령이시, 문재인 네. 대통령께서 당대표셨고 네. 저희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렇죠. 당대표셨고 또 원내대표는 이정걸 원내대표였는데 저하고 그러니까 김무성 문재인, 원유철, 이종걸 이 2+2 그 원내대표, 대표체가, 당대표에서 무려 10차례나 거쳐서 선거법 협상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쟁점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그랬었죠. 의원수를 수를 어떻게 되는지, 네네. 선거권 연령을 몇 살로 해놓은 건지, 몇 세로 해놓은 건지. 그런데 저희가 인내심을 가지고 무려 10차례나 저희가 다 그 당시 제1야당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국회의장인 정혜 의장께서 직접 중재도 하셨고요. 그렇게 저희가 인내심을 갔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한국당을
제외하고 연동형 비례제라는 정말 위헌적인 요소가 담긴 이 선거제를 정치 야합을 통해서 통과시키려 하니까 저희들이 네.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왜 연동형 비례대표를 이렇게 무리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에는 공수처법이 있는 겁니다. 다 연동되어 있는 문재인 거네요. 연관되어 있는 거네요. 대통령이 이끄는 지금 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이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한국당이 반대하니까 국회의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그 군소정당과 다른 정치 세력의 협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 군소정당에게 국민의 의사 관계없이 마치 그 떡 하나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의석을 배분하기 위해서 그걸 무리하게 추진하는 겁니다. 네. 핵심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심상정 정의당의 대표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꼭 필요한 법안이면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토론하고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까지 해서 무리하게 통과시키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2대 악법으로 정해서 지금 매일같이 국회에서 농성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저희들만의 힘 갖고 부족하니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고 이 추운 엄동설안에 이렇게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고생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법은 왜 반대느냐? 이 공수처법은요. 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약자인데 당초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그리고 판사, 검사, 경찰관, 고위간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하고 장차관하고 국회의원 빼고 빠졌습니까? 빠졌습니다 다. 아. 이게 자유한국당이 낸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자유한국당이 낸 게 아니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집권 세력이 판사, 검사, 경찰관, 고위 간부들만 이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기소도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 그런 권력기를 만든 겁니다. 근데 세계의 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관이에요. 옥상옥을 만드는 상황이네요. 근데 공수처장은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대통령 말을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울산시장이 부정선거가 개입됐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 수사하고 있어요. 네. 그 송병기 그 맞습니다. 지금 메모에서도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게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유재수라는 또 그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네, 또 조사하고 있어요. 네. 다 지금 현 집권 세력, 청와대와 현 정부와 여당과 관련된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공수처가 있다면 지금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바로 대통령이 계신 그 청와대를 수사하는 겁니다. 근데 공수처장이 만약에 있다면 검찰이 공수처장 눈치 보느라고 수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어떤 검사가 청와대 권력기관인 그 수사를 하는데 공수처장이 그 사건을 가져와라 그러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수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들도 그러세요. 그 판사님들이 재판하는데 현 정권에 만약에 거역하는 그런 재판을 할 경우에 판단을 내릴 경우에 옷을 벗어야 되는 일도 그러면 있으니까. 그 공수처 눈치 봐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삼권 분리의 원칙이 깨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이런 옥상옥, 괴물 같은 공수처는 만들어서 안 된다. 차라리 그러한 예산, 그러한 기구를 만들 정성이 있다면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민 경제가 어렵고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살리는 그런 기관이라도 하나 더 만드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지. 이 공수처 같은 쓸데없는 걸 만들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지금 검찰들이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데 그걸 또 못하게 하고 그건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검찰도 권력이 비대화돼서 국민들이 이 검찰의 권력을 좀 분산시켜야 됐다. 그리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수사권 조정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엉뚱하게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중국의 공안과 같은 맞습니다. 그런 기능을 가진 공수처를 만들어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이런 지금 현 정부와 여당의 이런 그 정책은 저희가 도저히 그런 입법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도 파상돼서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상권 분립을 훼손시켜서 대한민국이 정말 경험하지 못한 나라, 현 정권이 네. 말했던 정말 희한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 엄동설안에
밤을 새고 몸으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공재광 예비 후보님, 예. 예비 후보님도 주말에 또 여의도 올라가셔서 같이 동참도 하시고 뭐 그러셨던 것 같은데 보면 이제 원효철 의원님이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뭐 이제 선거의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이라는 것으로 이제 당선이 되셨고, 그런데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반대도 있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경제는 어려워지고,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공정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어떠신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는 뭐 사실 안 좋은데,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40%가 넘는 거 보면 어떤 걸 믿어야 될지 약간 의구심은 들어요, 사실. 네. 근데 또 문재인 대통령 현 정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은 네. 없을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도에 취임하시면서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평등하고 또 결과는 정의롭다라는 걸 갖다 주창을 하셨어요. 보수 집권에서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우리 국민들한테는 미래를 지향하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장한 거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 보면, 저는 근본적인 거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참모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부처의 장차관을 이루고 있는 차관이야 뭐 관리 출신이 올라가는 경우는 좀 많지만, 외부에서 온 분들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정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얘기도 해요. 대통령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대한민국 나라가 있는 것인지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원희철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공수처법이라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이 지금 없는 겁니다. 지금 민생 법안이라든지 경제를 살리는 부수 법안을 여당에서 주장해서 야당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연관이 없는 연동형 비례제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에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2.6%인가를 했는데 분기별로 지나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임승근 위원장하고 와서 토론할 때도 분명히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성장률이 뭐 KDI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예측한 거대로 가면 정말 좋지요. 근데 이것이 정반대로 가다 보니까, 저는 옛날에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 2%가 좀 깨질 것 같아. 지금 바닥민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 다 무너졌죠. 소상공인도 식당 한번 가보십시오. 손님이 없어요. 지금 뭐 서부 지역이라든지 저는 이제 을 지역이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도 갑니다. 2개월, 8개월 동안 거래가 멈춰갔고요. 폐업하는 것이 속출하고 있어요.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대리운전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의 민심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통계지표 발표하는 거 보면 건전한 재정으로 인해서 뭐 지표가 좋아졌다고 하는 거는, 일자리 창출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부양가족 부양할 수 있는 경제력을 높여주고 하는 것이 우선인데, 어르신들도 일자리 드려야죠. 한 달에 27만 원 받았고 생존권이 되겠습니까? 손으로 하늘을 못 가리듯이 일단은 지역의 민심이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원 대표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 지금 임명을 야당 대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선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불신하면 우리 국민들을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건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면서도 한마디 메시지가 또 나왔잖아요.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자기 사람을 더 엄중하게 관리를 해야지만이 5년 지난 이후에 성공한 문재인 정권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생 법안을 우선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라든지 공수처법,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이 법은 더 제1야당인 우리 자유한국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후순위로 밀려야 늦추는 것도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보시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는 몇 프로 정도나 지지율 몇 프로 정도나 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30%에서 한 40% 내외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공공하게 지지층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사실 이제 집권당이고 이제 대통령이 여당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수치는 아마도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유재수 우리 부산 부시장, 경제부시장,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든지 우리들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민들께 전파가 잘 된다면 아마 최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도 최순실 이 한 분 때문에 지지율이 10%도 뭐 붕괴되는 그런 실정까지 왔었는데 아마 이런 실정을 아마 국민들이 제대로 안다면 많은 지지층이 벗어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중도층에서 선택한 분들이 많은 부분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잘할 줄 알고 보기에는 정말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줄 알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조국 사태를 보면서 아마 큰 변화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아마 국정농단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에 상당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들을 하는 이유가 이제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에 이제 다들 국민들이 관심을 보내고 계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분 다 이제 자유한국당의 의원님이시고 예비 후보님이시니까 이제 국민들이 시민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이 이거 보수통합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여쭤보세요. 또 이제 원유철 의원님은 이제 보수통합 추진 단장을 또 자유한국당에 맡고 계시고 공재강 예비 후보님께서도 보수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뭐 SNS나 시민분들께 많이 여러 차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시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누구는 탄핵을 시켰고 누구는 지키려 했고 이것이 그 누구도 그러니까 누구도 이렇게 반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다가오니까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합치자 이겨야 되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이것마저도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수통합 방법이 있을까요? 추진 단장 예.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엄청 높은 고차원 방정식이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그 통합과 관련돼서 그 인터뷰를 그 팩트 법안 처리 완료 때까지는 안 하기로 네. 이렇게 당의 방침이 사실상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최근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그동안 저희가 각종 선거 때마다 그 선거 구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이합 집산이 이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의 그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 자유한국당이 승리를 해야 된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곳곳에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경제면 경제, 민생 현장 곳곳이 다 국민들이 어느 한 곳 마음 편하게 지내시는 곳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 여러 가지 그 이런 국정의 실패와 실정이 이제 대한민국을 이러다가 파탄내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걱정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다시 승리해서 그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우리 한국당이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잡아야겠다 이런 신념 속에서
총선 승리라는 최대의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자 보니까 현재 이 모습대로는 안 되겠다. 분열된 야권, 분열된 보수로서는 내년 총선 승리가 특히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라는 인식 속에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야권이 통합되고 보수가 통합되는 보수 야권 대통합을 통해서 국민들이 현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고 야권의 역할,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에 부응하자라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그 겉으로의 통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도 개혁 세력을 네. 포함한 정말로 많은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또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평택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건강한 정당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중도층에 있는 분들, 좀 더 개혁적인 분들, 좀 더 이 정치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분들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을 좀 더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릇 가지고는 곤란하다. 이제 새로운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그릇은 깨고 새로운 큰 집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고 되어 왔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밑에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예, 지금은 이제 네. 워낙 전국이 급하게 지금 돌아가니까. 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법하고 네. 이 공수처법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일단 막아서는데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고 패트 정국이 끝나면 다시 보수 대통합이라는 그러한 과제를 가지고 단순히 뭐 보수 대통합만이 아닌데 저희들이 야권 통합, 중도 개혁 세력을 총망라한 그러한 실질적인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당,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아까 건강하고 개혁적인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뭐 논의를 이후에 뭐 인터뷰를 안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큰 기준은 다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중도 개혁 성향의 세력들과 함께 큰 그릇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더 조금 선거가 다가오면서 더 급한 거는 공재광 예비 후보님이신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만 보면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어요. 통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하반기 우리 을 지역의 이제 당원 교육에서도 그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정한 것이 보수임 하나로 뭉치다였어요. 우리가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더는 안 되겠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저 독단과 독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들이 과반수를 높여서 정책을 뭐 컨트롤한다든지 제언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가지 않으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자께서 얘기했지만 종북 완전 좌파로 가는 그런 정권이 된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임은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기준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소수 정당이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이합 집산하는 형태로 통합이 된다면 그것이 과연 국민들부터 유권자들부터 제대로 된 정당, 저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취지에서 통합이 된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에 있어서도 사실 보수의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뭐 각 당별로도 여러 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 유권자들한테 평가받는 것인 전 경선이에요. 경선. 100% 경선만 보장이 된다면 아마 건전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우리 대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에는 대권 후보들 몇몇 때문에 아마 어려울 수도 없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기득권을 내려놔야지 문재인 정권을 이 독단을 막을 수 있지 자기 이익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는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큰 당하고 합쳐져서 현역이니까 옛날같이 여당이었을 때 전략공천 후보자가 경쟁력이 없으면 당연히 전략공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론을 잘 수렴을 해서 정말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또 후보를 선택하는 거는 유권자의 목이에요. 경선을 통해서 아마 이런 거를 통하면 보수 대통합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려되는 부분은 막판에 자기 자리가 이제 막 부족하고 그러면 이거 자체가 또 이제 뭐 통합이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서 아마 다당제로 갈 수도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제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 다음에 새로운 보수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한국당, 숫자로 따져보니까 한 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가 새롭게 결집이 되면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현장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리 문재인 민주당 제1여당의 후보자와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그런 게 보장이 된다면 아마 보수 대통합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의도 정치에서 이런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 원의원님 계시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꼭 우리 자유한국당에 꼭 모셔와야 될 아마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 2시간짜리 될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 얘기 말씀 주셨으니까 이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총선 얘기를 이어서 다시 해보면, 원장님 이번 총선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총선일까요? 글쎄요.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정권 절반 2년을 심판하는, 국민들이 심판하는 선거가 기본적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민생과 경제의 어떤 그런 폭망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으실 거고, 외교 안보의 파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다시 그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 또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야겠다는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주시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당도 더 분발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맞는 그러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택 관련돼서 이제 네. 저는 총선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 평택이 그 대한민국의 그 심장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저희가 평택 출신이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교통과 물류의 핵심적인 기능을 맡고 있는 도시가 바로 우리 평택입니다. 첫 번째 경제 부분만 봐도 대한민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 삼성이라는 그 우리나라 그 대기업이 반도체 부분에 대한민국 수출의 거의 25% 가까이 차지하는 반도체 부분을 세계 최대 규모 생산 기지를 평택에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그 삼성전자 권오현 그 부회장님이 평택에 100조를 투자하신다고 그러길래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직접 수원서 뵀는데, 제가 경기도 그 당시 이제 정무부지사를 하고 이제 18대 다시 국회의원 될 때인데 100조를 투자하신다 그래서 속으로는 굉장히 고마운 얘기지만 좀 이렇게 좀 뻥이 심하신 거 아니냐 하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 반도체 라인을 하나 까는데 설치하는데 20조 가까이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5개 라인이니까 100조를 투자한다는 걸 쉽게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재화 시장님하고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2015년에 기공식한 게 엊그제거든요. 네. 기공식 때 이제 굉장히 그 전 국민의 그 관심과 평택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공식을 했는데, 이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만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우리 평택이 감당하고 있다. 이제 삼성의 예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워져가는
대한민국 경제는 평택을 통해서 살려낼 것이다.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경제도 살려내는 역할을 평택이 감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곧 아마 세계에 알릴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인데 김정은의 선택이 어떤 도발로 지금 이어질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불안한 예, 상황입니다. 트럼프도 또 어떻게 대응할지 굉장히 네. 불안한데 그래도 북한이 어떠한 그 도발을 하더라도 그것을 강력히 억제하고 제압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평택에 있는 한미연합사입니다. 한미연합사라는 막강한 세계 최고의 그런 군사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그 안보의 기능도 우리 평택이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보면 경제와 안보라는 두 축이 이미 평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런 자랑스럽고 또 희망이 있는 도시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명감이 저나 우리 공정왕 위원장님,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지금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교통 물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격히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아침 저녁으로 교통체증에 따른 시민들의 짜증이 보통이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에 있어서 도로 예산, 철도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교통 인프라를 깔아서 하루빨리 교통체증을 해소시켜 드리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드리는 건데 워낙 급격하게 지금 산업화가 도시화되는 바람에 맞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료 국회의원들은 그래요. 행복한 비명 지르고 있다 그래요. 지금 지방에는 그냥 전부 가게 문 닫고 네. 장사도 다 폐업하고 공단도 문을 닫는데 평택은 행복한 비명 지른다고 우리 차도 막히 좋으니까 제발 좀 삼성이 투자하면 좋겠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는 빨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20일 전에도 국토교통부에 국장 과장님들 다 국회에 네. 모셔서 그 SRT 증편 문제, KTX 평택시대를 개막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GTX 신호선이 네네. GTX 신호선이 이제 경제성이 있다 나왔어요. 아, 네. 지금은 이제 SRT가 강남 수서에서 출발해서 맞습니다. 화성동탄 우리 평택으로 오는 노선 아니겠습니까? KTX는 서울역, 광명, 수원 그리고 우리 맞습니다. 평택으로 내려온 노선인데 GTX 신호선이 다행스럽게 경제성이 있어서 사업성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 평택에서 출발해서 병점, 수원, 안양, 과천, 청량리 아, 네. 그리고 양재, 청량리, 의정부로 가는 노선입니다. 네. 그래서 GTX 신호선이 이제 또 추진하려고 새롭게 추진하는 그런 또 철도 노선이고요. 특히 엠버스가 시민들에게 많이 사랑받고 있는데 엠버스를 더 증편할 것이고 특히 진유역하고 서탄 주민들이 진위 주민들하고 맞습니다. 서탄 그 말이 주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쪽에서 이제 그 이용할 수 있도록 신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버스의 증편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진위 지역 주민들하고 서탄면 주민들이 그 엠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지금 평택시 전체가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이 개발의 방향이 북상하고 있는 겁니다. 소사벌 지구가 제일 먼저 지금 완료가 돼서 그 평택 소사벌 지구의 주변에 지금 상권이 개발되고 인구 많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즉 북상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고덕 신도시가 연차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이제 완료되는 시점으로 지나가고 있고 접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브레인시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개발 신도시와 산업단지라는 것이 개발 순서에 따라서 지금 북상하고 있는 순서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그 잘못 이해하셔서 뭐 남쪽에만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 그건 개발의 연차적인 목표에 따라서 가는 거고요. 그것도 한꺼번에 동시 개발이 되면 너무나 혼란이 있기 그쵸,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우리 공정왕 시장님하고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서로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막혔던 것을 브레인시트 다시 정상화시켰고 고덕 신도시에 여러 가지 인프라 까는 것도 평화예술의 전당 같은 것도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시민들이 평택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도 갖춰놓고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런 일들을 사실 다 전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걸 이해에 좀 부족을 하셔서 그 뭐 지역적 간에 뭐 불균형이 있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연스럽게 평택이 조화롭게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순기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원시련님 오늘 잘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정부구를 짧게 딱 아, 진행을 해주셔서 경제 안보 그리고 뒤에는 균형 발전까지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이번 총선을 문재인 정부의 심판 그리고 미래를 향한 선택이라고 짧게 규정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공재강 예비후보님께서는 이번 총선의 의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원시철 의원님께서 말씀 이제 대동소이한데요. 저는 이번 선거가 이제 경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장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고 등이 따스워야 옆집도 돌보고 어려운 사람도 돌보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현 정부에 있어서는 제가 작년 명절 때 대한민국의 정답은 경제라고 다뤘더니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는 평화가 경제다라고 프랭카드를 달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평화가 경제인데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가장 피해보는 분들이 불행해지는 것이 이제 우리 국민인 것 같아요. 경제가 평화다라고 했으면 아마 정답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는 경제활동하는 분들이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해야 불의웃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고 또 북한에 대한 투자도 인색하진 않습니다. 왜? 우리 동포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평화를 유지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마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평화를 주장하다가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 삼성산업단지 1단계, 2단계 정상적으로 추진 잘 됐습니다. 지금 밤에 보면은 옛날에 크레인 불빛으로 불야성을 이루었던 수백 대의 크레인이 지금 철거해버렸어요. 현 정부에서는 기대하기가 힘든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기업인들을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사람이 죄가 아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남들을 위해서 베풀 줄 알고 투자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일단 잘 사는 사람들이 죄인인 것처럼 대우하니까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삼성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지역의 송탄이나 평택에서도 원룸, 식당, 택시 뭐 이런 분들 장사 잘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떨어진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는 경제로 인해서 지금 기본적인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주 52시간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기본적인 경제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마 내년도 외부에서 경제 성장률 2.4%까지 전망을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금년도 2.6%까지 전망을 했었어요. 그랬었죠. 네. 근데 지금 2%까지 2%대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내년도 선거이기 때문에 또 기대치를 높이면서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 어렵지요. 일본과의 관계 지소미아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하고 관계, 한미일 공조가 지금 붕괴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를 더 견고하게 해서 우리 경제도 살리고 그 다음에 한미일 공조가 잘 돼야 중국이나 러시아 또 외교 역량은 넓혀가는 거예요. 기존 거 수십 년 동안 공조해왔던 거 한미일 공조 다 붕괴 직전인데 동남아 같은 경우 우선순위가 어딘지가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 시진핑 정상회담도 이제 예정돼 있지만은 기존의 우군이었던 우리 한미일 공조 경고 이야기하고 중국과 러시아 또 그걸 통해서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화해 무드를 간다면 우리 더불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좋아지지 않을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 원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평택 경제는 영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잘 나가는 평택이
저는 사실 4년 동안 시정을 운영하면서 잠을 못 잤던 것이 가슴이 그냥 뛰는 거예요. 잘 나가는 우리 경제활동이 잘 나가고 모든 면에서 잠재력을 갖고 있는 평택. 그게 시장을 맡다 보니까 5년 안에 10년 안에 야 이거 대한민국이 중추적인 경제 신도시는 평택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쁨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다 현장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내년도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삼성으로 인해서 뭐 거기에 이제는 자회사까지 포함이 되겠죠. 경제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세수가 700억 정도가 적자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표로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경제 운영하는 경제인들 신바람나게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이 좀 현 정부에서 나와야 그래야 또 투자를 해야 또 이제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세수도 늘어나고 지금 쌍용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경제 정책 기조를 기본적인 기조를 좀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빠를수록 그래야 우리 평택 경제,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선거는 아마 문재인 정권 심판도 중요하지만 그게 근간이 되는 것이 경제 심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 심판일 수 그 있다. 우리 공정시장님 말씀에 조금 동의하는 부분이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이 경제 정책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국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펼쳐가야 되거든요. 네. 국민들이 무슨 정책의 시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한 문제거든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문제가 현실인데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뜻도 보지도 못하는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슨 정책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이미 그 최저임금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으로 거의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들은 투자를 하려면 규제를 해제해주고 규제를 풀어줘야지만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세금 인상을 통해서 투자 의욕을 꺾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 주체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견기업, 대기업 어느 한 곳도 경제적으로 마음 놓고 투자하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만 경제가 좋아지고 이런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상한 정책을 들고 나와서 국민들만 힘들게 해서 네. 결국 OECD 국가 중에서 어떤 기간 동안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가져온 유일한 몇 개 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를 가지고 무슨 시험하듯이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관련돼서 우리 평택의 총선에 대해서 아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이제 평택을 통한 나름대로의 꿈이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가면 이 평택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꿈. 네. 그건 뭐냐면 제가 평택 출신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평택에서 시작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와 안보라는 두 축을 네. 우리가 심장처럼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제가 3년 전에 4년 전에 평택에서 강릉간 철도 도로망을 당시 국토교통부 차관한테 강력 요청을 해서 반영을 시켰어요. 세미나도 하고 그랬었죠. 반영시켰어요. 네네. 그러니까 평택 강릉간에 철도를 놓는 겁니다. 지금 또 평택에서 삼척간 도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제천까지 가서 지금 연장이 잘 안 돼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해소될 겁니다. 아무튼 평택에서 지금 제천까지는 도로가 개통돼서 달리고 있고요. 네. 삼척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평택이 이 남북축은 경부선이나 호남선이 잘 돼 있는데 동서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서축을 만드는 중심이 평택이 될 거다. 그 평택에서 강릉간 철도를 놓고 평택에서 삼척간 도로를 놓는다는 얘기는 이제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는 중국, 오른쪽은 일본과 러시아를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환황해권 중국 대륙을 달려가고 또 이제 그 강릉까지 가서 강릉에서 중국으로 달려가는 이러한 철도와 도로와 항만의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러한 유라시아 큰 길이라는 제가 이름을 지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중 해저 터널 하나만 제대로 뚫어도 네네. 일자리가 수십만 개가 나오고 경제적인 효과는 수십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건설계가 다 살아나고 뭐 여기서 이제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실질적인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책 같은 거 뭐 그냥 책상 용론으로 돼서 되지도 않는 거를 계속 국민들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 중심에 평택이 있다. 그걸 할 자신도 있다라는 얘기를 추가로 드리고요. 이 안보 문제도 사실은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이 많이 크신데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 비핵화 회담이 저는 쉽지 않으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 평화와 공동의 번영의 길로 나면 좋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북한이 스스로 핵국가를 선언하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긴장을 고조할 때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더 힘, 그런 국방력과 외교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그 토대를 만들 수 있는 평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저는 뭐 국방위원장 때부터 우리도 자유권 차원에서 북한 핵의 위협에 맞서서 핵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우리도 한미연합사가 핵을 유럽의 나토처럼 공유를 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우리 핵 자유력을 갖출 때가 됐다.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지. 힘이 없을 때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 동안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는지는 우리가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21대 총선의 의미는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는 우리 평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우리 역할을 해낼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평택이다라는 것을 평택 출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희철 의원님이랑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중진 의원이 왜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중진 의원이 이런 역할들을 해줌으로 해서 지역이 많이 발전하는구나. 그리고 또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필요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국방 문제를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 가지 더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을 대표 발의를 하셨고 이것이 이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엄청 오랜 시간 그렇습니다. 동안 추진해 오셨고, 근데 네. 결국에 이제 통과가 됐어요. 네네. 근데 이것이 정말 시민들한테 환영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예. 어떤 법인지 예.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군소음법인데요. 지금 이제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비행기 소음과 사격 소리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정말 심각하죠. 특히 우리 이 평택 지역에는 그 오산공군 기지하고 팽성이 있어서 안정리가 있어서 굉장히 그 주민들이 불편이 심한데 그분들이 그 보상을 받으려면 그동안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변호사께서 소송을 대리해서 그 보상을 받고 그 주민들이 다시 그 소송의 성과를 다시 가져오는 이런 구도였거든요. 그 변호사가 그 역할을 한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주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또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또 그것이 소송이 이긴다는 보장도 반드시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것을 수년 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해오셨었죠. 네. 법안을 내서 그 군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해드리고 보상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우리 시장님도 그때 같이 했었죠. 네네. 했는데 하셨어요. 이게 드디어 통과가 됐어요. 2달 전에 10월 31일 날 국회에서 드디어 제가 대표 발의한 법이 네네. 중심이 돼서 법안이 통과돼서 너무 기쁜 일인데요. 이게 왜 늦어졌냐면 우리 평택만 군 비행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데 수원도 그렇죠. 있고 대구도 있고. 군산, 대구, 광주 뭐 곳곳에 있잖아요. 이거 통합된 기준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평택에서 제가 낸 법안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같이 도와주시고 해서 군소음법이 통과돼서 이제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지 않아도 직접 이제 평택시에 신청을 하면 평택시에서 지방자치단에서 바로 보상을 하는 그런 구도로 바뀐 법안입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네네. 소음의 그 측정을 해서 그 기준을 보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1년 동안 준비를 잘해서
후년부터는 보상이 나가는 체제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큰일 해주신 것 같아요. 잘된 일입니다. 저도 지역 주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공 후보님, 예비 후보님 아까 경제 문제 말씀 주셨는데 이 지역 균형 발전 문제 이제 아까 원효철 의원님이 쭉 설명도 주셨지만 지역 균형 발전 관련돼서 시장 재임하시면서도 참 많은 노력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총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화두로 다뤄질 것 같은데 대안 대책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택시장 재임하면서 이제 지역별로 권역별로 이제 큰 사업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브랜시티 사업은 원효철 의원님께서 마지막까지 이제 잘 챙겨줄 것 같고요. 이제 서부 지역, 우리 이제 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평택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이나 인천항 투자 대비 아마 세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국가에서 가져가는데 지역에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히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외됐죠. 아마 평택항 주변에 가보다 보면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경우 수계 지역 같은 경우에 예산이 투입이 안 돼서 관리가 안 돼요. 공원 개발해놨는데 나무들이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고사 직전에 있는 상황도 상당히 많습니다. 있는 자원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할 때도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국회의원 되면은 위원회를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도기 때문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항만 예산 확보하는데 큰 주력을 해요. 우리 이제는 평택만 해도 두 분이지 않습니까? 미약하다고 봐요. 그 둘 중에 한 명. 더군다나 을 쪽에 있는 국회의원은 평택항이 그동안 소외됐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가서 목소리를 내야지. 목소리를 내야지 그동안 부족했던 친수공간 개발이라든지 지금 또 350만 평 매립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또 53만 평 제2종 배후단지라 해서 아마 외부 이제 위탁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해수부에 늦춰지기 사업이 계속 늦어지면 이게 수년 되면은 더군다나 항만 같은 경우에는 국방망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관심이 없으면 상당히 개발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서해대교 밑에 친수공간 개발하려고 그것도 국가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원활하지 못하니까 우리 평택시에서 50억, 뭐 그 다음 연도에 뭐 30억 해서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자했던 이유가 평택시에서 국가 인프라 구축하는데 선제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기대 효과는 경기도하고 해수부의 자금을 국가는 예산초에서 협의를 하더라도 이게 국가항만인데 우리가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평택시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나 평택시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견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택고도 40년 동안 지지부진에다가 아마 이제 개발되는 거래 도시공사하고 평택이 직접 개발하는 거로 해서 초석을 만들었고 그래서 평택호 2종 배후단지 평택항 연계하는 벨트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서부 지역이 살고 거기에 이제는 평택호 외곽도로 해변도로를 저는 계획을 해놓고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뭐 40대산을 관통한다는 당초 계획했을 때 있지도 않은 계획을 해갖고 반대 운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검토했을 때도 40대살 관통하는 계획은 없었고요. 해안가 외곽도로 시내권에서 평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하는 차원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상당히 밀집돼 있어요. 구도심이 존재하면서 도시 개발되면서 용죽지구, 뭐 우리 그 소사벌지구 하다 보니까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그나마 이제 배달의 저수지라고 하나 있습니다. 협소합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거에 비해서 신수 공간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남부권에 이제 운동장도 있는데 이게 국제 규격이 아니고 아마 전국에서
50만 이상인데 체육시설이 이렇게 협소한 데도 아마 평택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단점은 옛날에 우리 95년도에 3개 시군,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권역별로 남부권에 체육시설 해주면 송탄도 해줘야 되고 서부 지역도 그러니까 예산이 제대로 이게 100억이면 100억 다운 건물을 줘야 되는데 세 개로 나누다 보니까 여기는 40억, 송탄은 30억, 서부 지역 30억 하다 보니까 앵커 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 하면서도 아마 시청이 이제 언젠가는 고덕 신도시로 이전이 되고 또 도서관도 들어가고 예술의 전당도 각 지역 빌리는 것이 아니라 앵커 시설을 만들자. 그래서 설계비 했을 때 2016년도에 원유철 의원님이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 26억 설계비를 이제 반영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제는 평택을 대표하는 앵커 시설 규모에 맞는 그런 시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갑 지역은 우리 원 의원님께서 잘 챙기겠지만 남부 지역에서도 서부 지역과 시청권 또 시청이 이제 고덕 신도시로 이전하면 그 지역은 이제 상당히 이제 구도심화 될 수 있는 공산이 이제 크고 공동화 현상이 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LH 공사에서도 시청 고덕 신도시 이전하는 거 MOU 체결하자고 저 제의했는데 저는 계속 미뤘던 거예요.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때 70만이나 65만 세계적으로 권역으로 몰아졌을 때 시청에 가고 여기 현재 위치는 구청 체제로 갔을 때 기존의 상권이 무너지지 않고 구도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서두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지금 고덕 신도시에 시청에 간다 그러면 아마 그 시청 앞에 상권은 건물 임대 뭐 이런 거 식당 같은데 그 매물로 나와갖고 아마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임도 잘 세밀하게 챙기면서 남부권 서부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또 특히 이제 국회의원은 국가 사업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교통 인프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 국도 지금 1시간씩 송탄하고 이쪽 왔다 갔다 하는데 많게 한 1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외곽도로도 이제 놓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 팽성 아산 쪽 넘어가는 데는 45분 국도는 저희 재임 시절에 하루 교통량이 5만 대였었어요. 근데 국토교통부의 이제 5개년 도로 계획에 따라서 이게 전국 거를 하다 보니까 수준에 약간 좀 밀립니다. 근데 우리 평택만큼 45분 국도도 상당히 출퇴근해 보면은 상당히 높아져요. 그것도 확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런 평택에서 안중 가는 평택가 가는 38 국도 이것도 지금 평택에서 5선까지는 고덕 신도시 광역교통망 비용으로서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성에서 안중 가는 것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돼요. 또 안중에서 평택까지는 화양지구 개발, 도시개발 사업의 잉여금으로 이게 확정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성에서 안중 가는 38국도 2차선에서 편도 2차선에서 3차선 통합해서 6차선 늘리면 평택에서 평택가 가는 것도 원활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대체도로가 있어야 돼요. 평택까지. 그래서 해변도로를 이번에 저 있을 땐 했지만 아마 현재 시장님도 필요성은 느낄 겁니다. 서부 지역이 너무 이제 소외돼서 그래서 제가 언제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서부 지역에 38국도가 밀리는 이유는 서부 지역에 인프라가 학교가 없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뭐 영화관도 없으니까 그래서 평택강 주변의 산업단지에 있는 젊은 분들이 애기 학교 보내려고 시내권으로 나와요. 회사는 평택강 배후단지에 다니는데 길이 막히는 이유가 있는. 그래서 서부 지역의 화양지구 같은 게 도시개발이 어느 정도 잘 되면 그 인구로 인해서 학교도 더 많이 들어가고 영화관도 생기고 또 쉴 수 있는 공원도 많이 생겨서 그 집이 1시간씩 출퇴근에 1시간씩 소요되는 이런 시간 낭비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은 서부 지역에 살아야 되고 또 남부권은 부족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친수공간이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거 확충해 된다면 자연스럽게 균형 발전이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하시면서 이런 거 국회의원이 좀 해주지 뭐 이런 것들 답답했던 것들 이제 쫙 정리하고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가 이제
21대 총선을 말하다 하니까 그 미처 못다한 말 몇 가지만 더 네네네. 할까요? 저는 이제 우리 평택이 이제 그동안 쭉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대한민국의 심장 역할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 경제와 안보 측면, 교통물류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더 필요한 일들이 좀 더 시민들이 좀 더 필요한 일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가까이서 해결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네. 그 첫 번째가 대학병원입니다. 예. 우리 시민들이 그 응급조치의 의료 서비스라든가 또 큰 병이 찾아왔을 때 그 치료를 받고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 대학병원에 가기 위해서 서울로 또 수원으로 가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제 우리 평택에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이제 들어설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 대학병원이 아주대학 종합병원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네. 같이 힘을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에 외국 대학 유치를 또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제가 그 경기도의 국립대학을 우리 평택에 반드시 만들겠다. 종합국립대학교 그런 차원에서 재활복지대학하고 한경대학교가 지금 통합을 추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힘을 실어들여서 우리 평택에 국립종합대학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네. 길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출퇴근 시간에 그 교통 체증이 심각해서 시민들이 짜증을 빨리 해소해 드려야 되는데 그 문제 플러스해서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 주차장 때문에 주차 문제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온통 난리인데 맞습니다. 이 주차장을 확보를 제대로 좀 해서 대형 주차장을 확보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그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여러 가지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들의 여가 선용인데요. 우리 평택에는 불악산이 있고 진이천이 있고 통복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불악산에 찾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찾는 시민들, 또 여름 하계 휴양지인 진이천, 통복천 이런 그 세 군데를 정말 시민들의 여가 선용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찾아가서 가족 공동체에 대한 행복 지수도 높이고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사실 해왔습니다. 거기에 끊임없이 나무도 심고 그 수질 개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접근 용이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걸 해왔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산과 강에 대한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평택이 좀 푸르고 친환경적이고 미세먼지에서도 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평택을 만드는데 또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나눠보면 이렇게 백화점 같으세요. 이렇게 다 머리에 있고 버튼 누르면 착착착 나오는 그런 두 분이신 것 같고, 그러면 공재강 예비후보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평택항 개발 문제 이런 말씀도 좀 주셨는데, 그러면서 말씀 주신 게 해양수산위원회를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회에 이제 총선 이후에 진입을 하시게 되면 이것만은 꼭 하겠다. 그리고 어느 위원회에서 어떤 것들 좀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아까도 주셨지만 조금 더 깊게 말씀 주시면서 마무리 발언도 함께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이제 을 지역이기 때문에 또 경기도에 이제 무역항이 유일한 평택항인데 화성시도 해안선 길이가 그렇게 길어도 무역항은 없습니다. 이거는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더군다나 경기도가 아니라 이제 평택시 출신이라면 그동안 소외됐던 것을 어느 정도 극복하려면 그 위원회에 가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평택항이 이종배후단지라든지 350만 평 배립 할 일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가서 그 계획 자체가 항만 사업 자체가 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 사업도 요구 못하면 그 사업이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30년 걸릴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국가 예산은 분배 정책에 의해서
사람 많이 살고 부산이나 인천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지역의 국회의원이 소속이 안 돼 있으면 가서 요구 자체가 상당히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림해양위원회에 가서 평택항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소외됐던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원인철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평택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것이 미군기지입니다. 사실 주한미군의 80% 정도 인구 군속 인원까지는 차이는 있겠지만 4만 명 정도, 4만 5천 명 정도 이제 거주하는데 이전에는 과정에서도 우리 민민 간 갈등이 상당히 심했어요. 3년 정도 이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이제 미군과 우리 지역 주민들과 상생과 협력이 돼야 돼요. 그 이유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택지원특별법으로 인해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예요. 지금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평택지원특별법이 아니라 완전히 이전된 이후에 미군 기지 주변에 있는 사람 관련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가칭 평택지원특별법은 지금 한시법이라 상설법을 좀 가야 된다는 것도 있고 거기에 법령을 수정을 해서 가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 전 다른 지역에서 또 반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미군 기지하고 인근에 있는 그쵸. 지금은 3km 반경의 예산을 이제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미군 기지 주변 지역 상생과 협력에 관한 법을 맺는다든지 그래서 우리 평택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아산 당진 같은 경우에도 같은 생활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영외 생활을 하면 주말이라든지 퇴근 이후에는 뭐 인근 천안 안선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약간 좀 반경을 넓혀서 또 우리 평택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미군 기지가 주둔돼 있는 지역에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주려면 그래서 대한민국 미군 기지 주변 지역 상생과 협력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 행정만 하다가 사실 제가 피부로 느끼는 국가사무와 관련돼서 이제 예산 우리 이제 원유철 위원님한테 큰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현실에 직면한 것도 상당히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마하면서 예비 후보자 출마하면서 국가 사업하고 연관된 성공 공약을 집중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행정에서 느끼면서 약간 어려웠던 부분 또 이제 정치에 입문하면서 제가 몸소 도로 개선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국토부일 거고 그 다음에 수질 개선이라든지 평택호 수질 개선이라든지 평택 항만이라든지 이런 데는 환경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그다음에 해수부 다니면서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정 4년 동안 여한 없이 일했던 것 같아요. 그 여한 없이 일했던 것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평택 시민,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아마 당당하게 패기로서 임했던 것 같고요. 이런 자신감, 패기, 열정,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 국가 사무로 인해서 약간 부족했던 부분, 이것을 여의도에 입문해서 제가 몸소 해결하는 그런 공제광의가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1년 6개월 쉬었더니 이제 일하고 싶습니다. 4년 동안 보여줬던 열정 한번 믿어주시고요. 한번 공제광스러운 정치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유철 의원님도 시민분들께 한 말씀 주시죠. 네. 그 시민 여러분 ICBM을 통해서 저희들의 그 토론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 총선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실제로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대한민국 방공 식별구역인 카디지에 날라와서 합동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비핵화는커녕
그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서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뭐 삶은 소대가리라는 정말 모욕적인 언사까지 하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과는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소미아는 다행스럽게 우리가 선제적인 결정으로 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현명한 결정을 했습니다만 수출 규제 문제가 아직 풀리지가 않아서 걱정입니다. 지금 미국과는 방위비 협상으로 굉장히 한미 간에 동맹 간의 균열이 깨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간단치가 않고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된 마음이 중요한 시기에 총선이 다가와서 걱정이 큽니다. 특히 국민의 이런 생사가 달린 이 외교와 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중심을 잘 잡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바로잡도록 저희들이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특히 우리 평택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지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우리 평택이 이제 대한민국의 모두의 말씀 올린 대로 대한민국의 중심 또 심장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중대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평택을 통해서 대한민국도 더 튼튼히 지키고 또 평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도 더 살리고 또 평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육 경쟁력도 높이는 이러한 21대 총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평택 시민들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위대한 시민이었습니다. 평택항 경계 조정 문제 때, 쌍용 자동차 위기일 때, 또 주한미군 이전 문제일 때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위대한 시민이었습니다. 저는 평택 시민들의 이런 위대한 저력을 믿기 때문에 평택 출신 국회의원으로 늘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도 우리 평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저희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와 책찍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명지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신문에서 2019년의 사자성어로 선택한 말인데요. 머리가 둘 달린 새의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이 죽으면 다른 한 명이 잘 살 것 같다라는 표현에 그런 새의 운명을 표현하는 건데요. 이 문제가 꼭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평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개 시군으로 나뉘어져 있던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평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명지조, 저는 이 의미가 이번 총선의 의미에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ICBM, 저희는 더 좋은 평택,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TV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